뭐가 두 가지가 비교가 되는데 현역은 불패고 신인은 횡사요. 그러면 현역 국회의원들은 그냥 웬만하면 다 공천되고 경선이 이고 반면에 신인들은 정말 어렵다. 이게 과거 총선 같았었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그다지 언론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건데 일단 화면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모습이 있는지요. 자, 저기에 등장하는 현역 국회의원분들인데 일단 후보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뭐 단수 공천 형태로 받으신 분도 있고요. 경선을 통해서 받으신 분. 특히 저 위쪽에 있는 사진분들은 저 충청도의 지역구를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경선에 통과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근데 저 의원들은 다선 의원들이라서 감점을 많이 받았어요. 기본적으로 한 15% 감점이고 많이 받은 경우는 35%까지 감점을 받고 경선에 나갔는데도 이긴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나오신 분들은 오늘 발표됐는데 단수 공천이죠, 오늘. 그러니까 후보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걸 전체로 놓고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가운데 이른바 컷오프 되신 분들은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0명입니다. 이래서 현역 불패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반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신인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출신 신인들의 공천 결과 일부는 단수 공천인데 일부는 아예 경선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밖에 혼재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그리고 일부는 좀 상대가 편하지만 현역 의원들하고 상당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확실히요. 자, 이런 얘기인데 이와 관련해서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국민의힘 공천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합니다. 설명을 좀 내놓은 거죠.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당은 지난 선거에서 너무나 심하게 졌어요. 아비 규환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현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들의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살아남아 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상당 부분 그거는 이 많은 쇄신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감동이 없다라는 소위 억가를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우리 당은 끝까지 룰을 지키는 시스템 공천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인환 교수님.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감점을 받았는데도 경선에 이기고요.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단수 공천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표현을 썼군요. 억가. 그러니까 이걸 억가를 좀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억방을 하고 있는 거죠. 억지로 방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억가가 아니라 억방입니까? 억방이에요, 지금? 억방. 그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현역 의원들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살아남은 거죠. 라고 얘기합니다. 아비규환 속에서 생존한 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지난 총선에서 다 떨어진 상황에서 살아남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인데요. 그 말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다. 그만큼 기득권이 공고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들은 일단 야당이든 여당이든 역대 총선사를 보면 컷오프를 하는 겁니다. 컷오프도 하고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어떤 그 툴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인물을 수혈시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현역의 강고한 기득권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쇄신공천, 혁신공천이란 말이 나오는 건데 그걸 한동훈 위원장님들 알 턱이 없죠. 정치 경력 자체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자, 우선 당장 국민의힘 공천 현역 컷오프 제로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는 혁신적인 인물이나 새로운 바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저 그 나물에 그 밥에 그 나물인 거예요. 자, 이런 상태로 국민들에게 내놓는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이거 뭐 개혁도 아니고 감동도 없고 이런 공천을 보고 나한테 투표하는 거야?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동안 국민의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정부 여당에 대해서 어떤 비판했습니까? 자, 국정기조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수직적 당정 관계를 뭔가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공천을 해달라. 그런 정당이 되어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잖아요. 그런 국민적 요구에 정면으로 지금 맞서는 거다. 결국은 아마 이번 총선을 통해서 혹독한 국민적 평가에 부딪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김천호 교수님. 확실히 보니까 지금 민주당 상황과는 완전 달라요, 지금요. 지금 완전 다른 모습인데 아까 봤던 이 대통령실 출신, 다시 화면을 좀 불러올까요? 그 내용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들과 달리 지금 대통령실, 그러니까 용산 출신들, 참모 출신들은 경선에서 탈락하는 경우
물론 단수 공천된 경우도 꽤 있지만 탈락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현역 불패라는 이 표현과 좀 비교해 보면 이른바 윤심보다는 현역 의원 프리미엄이 더 강하다 지금?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 그래서 겁니까? 이번에 지금? 보면은 어떤 용산 참모들의 무덤이 돼버렸죠. 오. 그래서 보면 아마 처음에 이게 윤한 당정 갈등 이후에 이번 공천에서 윤심 공천 또는 한동훈표 사천 논란이 생기면 안 된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땐 이번 공천룰이 조금 잘못 세팅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 세팅됐다고요? 그러면 현역이-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현역 의원에 대한 감점폭이 너무 낮았던 거죠. 아 그럼 더 줘야 된다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왜냐하면 이 공천룰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중진 의원들하고 회동을 했거든요. 예. 근데 보통은 어떤 공천룰이 발표되고 나면 뭐 누구나 할 거 없이 현역 의원들 무조건 이 공천 이 비대위원장한테 항의하게 돼 있는데 그 공천룰이 발표됐는데 그날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거든요. 서로 웃음꽃이 피고 뭐 덕담하고.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중진 의원들 굉장히 해볼 만한 그 정도 감점이면 해볼 그 만하다. 정도면 굉장히 해볼 만한 그런 이제 공천룰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고요. 오. 그게 결국은 이제 용산 참모들이 결국은 용산의 후광 없이 어떤 인지도 낮은 상태에서 지역구 나가서 다 떨어지는 결과가 벌어지지 않았나. 물론 아직도 이제 뭐 영남권에서 일부 이제 경선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 또 새로운 새로운 굉장히 좀 반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현역 의원들의 어떤 현지에서의 어떤 예. 인지도라든가 이런 현역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보이고요. 결국은 이렇게 보면 나중에 보면 지금 용산 참모들 중에서 특히 그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서는 결국은 장재원 의원만 불쌍하게 됐거든요. 장재원 의원은 굉장히 본인이 희생함으로써 어떤 불출마 선언을 먼저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하는 장재원 의원만 결국은 불출마하게 되고 나머지 우리 이 권성동 의원도 오늘 단수, 이철규 의원도 사실상 단수, 박성명 의원은 경선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역구 관리가 돼 있기 예. 때문에 그래서 보면 윤핵관 의원들 장재원 의원 빼고 다 살아남고 그리고 용산 참모들도 보면 결국 아직 대구에 몇 군데 결정 안 된 곳, 예. 또는 부산에 결정 안 된 곳 빼고는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결정이 돼서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조금 우리 처음에 이노한 혁신위원장 때부터 얘기했던 어떤 중진들과 중진 희생을 요구했었잖아요. 희생이나 당시에. 이런 부분들도 보면 김기현 대표도 경선, 조호영 의원도 경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현역들에게 좀 유리하게 설계된 그런 공천룰이 됐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조금 보완하고 예.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김춘희 교수님, 이걸 좀 가정을 해보면 지금 현역 의원들, 그러니까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들의 컷오프가 한 명도 없다라는 점이 이제 언론 통해서 보도되면서 지적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상황이 지금과는 달리 현역 의원들이 대거 컷오프가 탈락을 했어요. 그 자리에 용산 출신 참모들이 대거 공천을 받았다 그러면 이것도 윤심 공천 아니냐 이 얘기 안 나왔을까요?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예. 결국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적어도 어떤 현역 의원들을 이제 인위적으로 공천 배제시키는 그런 컷오프보다는 어느 정도 정치 신인들이 현역하고 부딪힐 수 있을 정도로 경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신에게 좀 더 많은 가점을 주거나 아니면 현역 의원들은 좀 더 많은 페널티를 줘서 어느 정도는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신인은 않나. 약간의 프리미엄을 주고 현역 의원한테는 약간의 페널티를 줘서 좀 균형을 좀 맞춰야 된다. 이게 아쉽다는 그런 뜻입니까? 처음부터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이 공천룰에 대한 설계가 좀 필요했는데 예. 어떤 그 공천룰 설계 과정에서 제가 볼 때 좀 미비한 게 있었지 않았냐. 결국은 현역 의원들에게 결국은 유리한 그런 공천룰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공천이 진행 중이고요. 그런데요. 어제 오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의 후보들 그리고 당직자들한테 어떤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게 있어요. 그중에 핵심 내용 화면을 좀 정리했는데요. 이런 메시지가 어제 발송이 됐다 그러네요. 당직자나 후보들이 공개적으로 총선 예상 의석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도 뭐 몇 석 얻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이거 과장되게 말하는 등 근거 없는 전망 삼가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네요, 지금요. 뭔가 입단속 약간 내용이 있는데 다음 목소리, 다음 영상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경제 이슈를, 경제 회복 민생 이슈를, 민생 문제를 네. 어느 당이 주도하느냐. 정쟁을 만일 민주당이 주도하고 특검 이런 걸 가지고 영부인 특검 놀이를 간다. 네. 그러면 총선은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110석 그 상한선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됐을 경우는 150석에서 160석이 가능할 가반을 것이다. 넘긴다. 국민의힘은 패설가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우리는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노력해야 되고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 계산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라도 더 좋은 정책 만들고 한 분이라도 더 우리의 대의와 명분 그리고 우리의 실천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역시 변호사,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뭘 걱정하는 겁니까? 일단 뭐 가능성이야 있죠. 가능성이야 뭐 200석, 뭐 250석도 가능성으로 따지면야 없겠습니까? 저 그 희박하니까 그게 문제지.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 민주당 쪽 인사들 중에서도 지금 야당이 참패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외부 전문가들은 뭐 여당이 이기니 야당이 이기니 대충 이렇게 예상되느니 저렇게 예상되느니 예. 이야기할 수 있을진 몰라도 여당의 후보가 할 이야기는 전혀 아닌 거죠. 여당의 후보가 저런 이야기 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굉장히 그 교만한 그러한 인식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이걸 갖다가 딱 그 찍어가지고 이야기를 그 경고를 갖다가 한 아주 것이다. 빠르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부잣집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부잣집이 누굽니까 그러면은? 아니 지금 뭐야 장성민 의원의 장성민 후보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예. 지금 여당이 부잣집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 160석이면요 제가 봤을 때 전체 300석 중에 예. 제 1당과 제 2당 합쳐가지고 한 280석 정도 얻을 것 같거든요. 오. 나머지 뭐 그 군소 정당에다가 예. 무소속 합쳐봤자 한 20석 정도 된다라고 볼 텐데 예. 그러면 160석이면은 지금 민주당은 120석 얻을 거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조금 그 후보가 다른 사람이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책임 안 지면 되는 거니까. 예. 하지만 후보가 할 이야기는 결코 아니고 오히려 저런 이야기가 역풍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저런 이야기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주 잘 그렇게 그 지적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장성민 후보가 조건을 달았어요. 뭐 민주당이 뭐 이런 걸 또 활용한다면 조건을 하는데 숫자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주목을 받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반응을 보인 셈이 됐는데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의석수 세게 부르는 거는 민주당이 앞서 전례가 좀 있잖아요. 네. 뭐 야당이니까 세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 총선을 보니까 사실은 지난 총선이 매우 제가 판단할 때는 비정상적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소선거구제의 폐해랄까 특장점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불과 2~3% 차이 나는 지역구가 몇십 석이 되는 그런 특징이 근소하게 있었습니다. 승리한 지역들, 지난번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뭐 차이가 많이 나게 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선거 나눠놓고 4, 5일 전에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게 수도권 판세가 바뀔 수가 그 있습니다. 정도 한 2% 이 정도는 예. 뭐 예. 그 예를 들면 장승민 그 후보가 예. 얘기하는 얘기가 민주당이 160석이 되고 국민의힘이 110석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또 저는 국민의힘이 160석이 되고 민주당이 110석이 될 가능성조차도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당 지도부들은 예. 이기고 있는 지역조차도 지고 있다고 해서 분발하고 조심하라고 얘기하지. 항상 동료를 한다는 예. 거죠. 쉽게 한마디로 해서 안산 상록갑에 예. 당신 이기기나 해. 당신 지역이나 잘해.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제가 전해철 의원하고 지금 뭐 장성민 후보하고 어떤 조사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예. 자기부터 이기고 그러려면 겸손해야 되는 건데 벌써부터 다 이긴 것처럼 폼 잡는데 누가 표를 줍니까? 지금 그 지역이 이제 민주당이 아직 후보가 결정이 안 됐죠.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예. 아무튼 저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제 뭐 이런 당직자들하고 후보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냈군요라고 해서 지금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강원도 원주를 방문했죠. 뭐 시장 방문도 잡혀 있고 있는데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원주에 와서 원주가 오늘 두 번째거든요. 와 보니까 뭐 처음에도 좋았는데 지금도 좋습니다. 오신 분 선생님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래도록 밖에서 찾아올 정도로 처음에 할 때 좀 많이 이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서 잘 지어놔야
뭐 시장 방문 가는 곳마다 꼭 있죠. 그래서 그 주민들 만나고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도 영상을 좀 전해드렸고요.